아니다가 먹으니까 아예 여기다가 아예 시나리오를 아예 좀 그림이랑 동영상이랑 섞어가지고 자꾸 거의 이거 위주로 하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고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경례를 드리고 싶은, 거수 경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솟아올라가지고 한번 거수 경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미래 육군 참모총장도 나오실 테고 귀한 분이 되실 텐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요. 국제안보 환경 플러스 리더십이고요. 국제안보 환경은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분쟁 100년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동북아 정세 그리고 우리 군의 역할. 또 저는 이름이 이름이 염광호입니다. 그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고요. 네, 간략하게 좀 학군 46기고 저는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1여단 133대대 2중대 소대장으로 처음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기사 1여단 133대대 2중대가 혹시 어떤 중대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강제구 소령께서 실제 중대장으로 근무하셨던 중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소대장도 하시고 중대장도 하실 텐데 그 육군에서 최고의 중대장한테 주는 상을 제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33대대 대대장 출신 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고요. 그래갖고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은 뭐 국방부 장관의 부관도 오시고 국방부 장관의 아들도 항상 거치는 굉장히 어떤 요직 요 부대라고 할까요? 굉장히 메이커 부대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근무하실 부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 사령부 파견요원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영화 투자변호사 팍스를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그리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올해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경주에서 있습니다. 해갖고 미국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이런 뭐 러시아 쪽에 푸틴 대통령도 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빅 이벤트고 그 다음에 전 세계 500대 기업의 그런 CEO 분들도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성공개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합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김명수 해군대장께서 지금 의장하고 계시고 합참이 하는 일은 4가지입니다. 통합방위,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 전쟁 등에 대비하는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 한미연합훈련, 3번째 전작권 전환, 평시 작전 통제권은 현재 합참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 사령관,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전환을 우리나라로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3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갖고 연합 방위 주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없다. 해서 혹시 특별 상설 군사위원회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특별 상설 군사위원회에서 이제 한미 간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항상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을 우리가 그냥 연합 훈련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합 훈련을 하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해외 파병 합참에서 하고 있고요. 크게 4부대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동명부대, 그 다음에 남수단 한비부대,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 부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볼 겁니다. 해가지고 좀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가장 이슈는 여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자국으로 편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주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이죠.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은 작년 말에 정권이 붕괴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긴 했는데 지금도 소규모 전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티 반군이 계속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 서방 국가들 상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남중국해 분쟁, 영유권 분쟁이 있고요. 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여 병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래 1946년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그린란드를 돈을 주고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고요. 근데 왜 병합을 하려고 할까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자원,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은 이 전 세계,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 자원을 중심으로 쟁탈전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갖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스, 그다음에 히토류, 이 반도체, 전기차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소재죠. 그리고 철광석, 우라늄, 핵 만드는 거. 그리고 그린란드에는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P2 핑크 우주기지.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도 병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인데요. 자원 때문에, 그리고 불공정,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지막 파나마 운하는요, 지도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화물을 싣고 선박이 여기 미국의 여기 뉴욕이랑 뉴저지 항구에다가 화물을 실어 나를 때에 반드시 여기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초대형 선박들은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 10일 정도 더 걸립니다. 한 10,000km 정도가 더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파나마 운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 1914년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본래 건설을 직접 했었습니다. 건설을 했었는데 1999년도에 운영권을 파나마 운하에다가 이양을 했던 겁니다. 이양 이유는 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주권을 돌려주고 뭐 평화, 좋은 외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고. 근데 왜 파나마 통제권을 다시 미국이 가져오려고 해요? 그 이유는 홍콩 기업인 CK 허치슨이라는 기업이 파나마 운하에 그러니까 입구, 출구에 이 항구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운하의 출입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트럼프가 압박을 하니까 CK 허치슨이 최근에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에다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최근 이야기인데 미국 기업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파나마 운하 좀 독특해가지고 좀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박이 지나가는데 여기 보이시죠? 층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선박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뒤에 수문이 올라가가지고 물을 막고 해갖고 수 위를 올려요. 그럼 여기랑 수위가 같아지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남중국해. 여기 남중국해 위치고요. 지금 핵심적인 거는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제도, 스카보로 암초, 세카쿠열도.
분쟁, 영유권 분쟁 지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러시아 여기고, 그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는 여기가 되죠.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이거 여러분 답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경에 이 무기를 매각하면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이 무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아시는 사람? 손들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핵무기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소련 해체 후에 우크라이나 계획 경제를 공산주의 국가들이 했었는데 이 계획 경제라는 게 뭐냐면은 당과 국가가 모든 경제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소련 해체 후에 이런 경제 체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독립적인 경제 운영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정부의 부정부패까지 겹쳐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핵탄두가 무려 1,700발, ICBM 176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입니다. 우크라이나. 근데 가난하니까 이 핵미사일을 핵탄두하고 ICBM 결합하면은 176기의 핵미사일이 되겠죠? 한 기당 10억 정도를 팔고 폐기를 해버려요. 평화를 위해서 경제 회복도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2천억 정도의 경제 지원을 받고 안전 보장도 약속을 받습니다. 영토 불가침을 약속받았고 여기에 영국, 러시아, 여기 러시아의 요주의 국가죠. 미국, 우크라이나가 다 참여해서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것을 1994년도에 체결을 합니다. 이 내용이 부다페스트 각서 내용입니다. 안전보장 해준다는 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가? 여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 크림반도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가장 먼저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1954년도에 소련 시절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친선을 다진다는 명목으로 권력자였던 소련의 서기장 후르쇼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줬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는데 그때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가지고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가 이제 우리가 뭐 친선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가 다 독립을 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정체모를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바로 러시아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정체모를 세력을 리틀 그린맨이라고 하는데 왜 리틀 그린맨이라고 했냐면은 리틀 이 소규모고 그린맨은 그렇게 초록색 군복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군복은 국가의 것도 안 달려있고 계급장도 없고요. 그렇게 돼서 크림반도를 이 정체모를 세력이 먼저 장악을 해요. 푸틴은 리틀 그린맨이 러시아군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정했고요. 러시아 합병을 저지하는 현지 주민들이 만든 민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 세르게이 악시로노프는 푸틴에게 다급하게 SOS를 요청을 합니다. 러시아군을 파병해달라고. 왜? 이 정체모를 세력이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014년 3월 1일날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리틀 그린맨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들을 러시아군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차지를 하고요. 크림 공화국 내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을 위한 준비 투표가 시가 됐고 압도적인 비율로 러시아와의 합병에 찬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병합이 공식 선언됐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방점을 둬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정체 모르는 세력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이라는 겁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거는 러시아계 그룹인데 민간 군사 조직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푸틴이 이 민간 군사 기업을 조정을 했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자는 프리고진이고요. 러시아 정규군이 군사 분쟁에 개입을 하면은 바로 국제 분쟁이 됩니다. 근데 이 민간 군사 기업이 들어가면은 그런 정규군에 의한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영역에 이거 크림반도 말고도 이제 쭉 앞으로 우크라이나 본토도 이제 침략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민간 군사 기업 여기 바그너 그룹이 계속 개입을 하고요. 근데 이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은 약 8만 명의 용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가지고 있어요. 민간 군사 기업인데 탱크도 있고요. 준정부 군사 조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내전에도 여기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시리아 내전에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구도인데 좀 이런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알-아사드라는 사람인데 시리아 정부군입니다. 여기가 50년 넘게 독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거기가 이제 반군이고, 근데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IS라는 이슬람 테러 조직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IS가 들어오니까 서방 국가가 자동 개입을 했고, 서방 국가 개입하니까 이란 개입하고, 자꾸 원래는 이렇게만 싸웠는데 여기 이란 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힘이 딸려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군이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세히 이제 살펴볼게요. 국민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13년 동안의 시리아 내전에서 50만 여 명이 사망을 했고 난민은 560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숫자고요. 그리고 IS의 이 설명이 아까 안 들어갔는데 여기 시리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IS가 거기다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스관 구성인데요. 구상인데 이게 시리아 전쟁에서 조금 숨겨졌던 실체 그런 거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 천연가스가 지금 유럽으로 지금 거의 지배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터졌는데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원을 무기화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방에서 겨울에 실제로 얼어 죽은 사람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럽에서 여기 이제 위쪽에 이제 러시아 그 가스만 말고 우리 유럽도 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카타르 천연가스를 여기 요르단 지나서 시리아 지나서 터키 지나서 좀 유럽 쪽으로 끌어오자. 이게 좀 구상입니다. 건설 계획. 그렇게 되고
다른 하나의 가스관 구상은 뭐냐면은 여기 이란에서 시작되는 가스관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이 가스관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시리아도 이것도 관통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러시아는 왜 시리아 내전에 참전했을까? 여기 바샤르 알 아사드하고 푸틴 대통령이 계속 돈독한 관계를 1차적으로 맺어왔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중동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자원이 나오죠. 석유와 가스가 시리아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그룹이 여기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함으로써 이제 러시아 계열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래갖고 바그너 그룹은 2017년까지 시리아 안에서 최소 4개의 대형 유전과 가스관을 장악을 했고요. 그 보상으로 시리아 정부는 바그너 그룹에게 석유와 가스 생산 수익의 25%를 제공했고, 이 수익은 프리고진에게 전해졌고, 프리고진의 그 돈은 푸틴에게 흘러갔겠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024년 12월에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돼가지고 알 아사드는 모스크바로 망명을 했고 시리아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국가에도 아주 여러 국가 관계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제리, 리비아, 수단 이렇게 돼서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뻗쳐 나가게 됩니다. 2017년 바그너 그룹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파견되는데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내전에 빠졌는데 반군이 정부군의 광산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 광산이라는 게 우라늄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금도 나오기 때문에 광산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빼앗기면서 국가 경제까지 무너져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포스텐 아르캉주 투아데라가 푸틴 대통령에게 반군 진압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그너 그룹의 진짜 참전 목표는 뭐였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자원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정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반군이 점령했던 광산을 접수를 합니다. 여기 바그너 그룹이. 바그너 그룹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30개국과 군사 협력을 맺었고요. 아프리카를 통해 돈의 축적, 그래가지고 친러 정권까지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리아 내전, 그리고 후티 반군의 아덴만에서의 선박 공격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맨 뒤로 미룰 거고요. 시리아 내전은 방금 설명드렸고 하나 남은 후티 반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은 여기입니다. 이쪽이 아덴만이고요. 여기는 홍해. 여기 예멘에 후티 반군의 근거지가 있고요. 우리 지금 여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티 반군, 후티의 본래 명칭은 안사룰라입니다. 근데 이 조직의 창립자인 후티의 이름을 따서 후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럼 왜 반군이라고 불렀을까요?
후티 세력은 예멘 정부와 전쟁을 벌여왔는데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여 실질적인 통치 세력이 됐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아직 정부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수도 사나를 포함하여 예멘의 서부 지역과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무기, 돈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란은 현재 부인하고 있죠. 2023년 10월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근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영국, 한국, 우리나라까지 그 선박들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202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후티 반군의 근거지 예멘을 아주 폭격하고 난리가 났죠 지금.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요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국제 정세 맨 서두에 여러분들께 제목 설명드리면서 국제 정세하고 괄호 열고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겠네요. 굉장히 빨리 달렸더니 시간이 없을 줄 알고 지금 8시 45분 정도 됐는데 9시 반까지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침부터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어깨도 한번 펴시고 지금 마스크 쓰신 분은 지금 감기 걸리신 건가요? 그럼 이쪽에도 감기 걸리셨고 빨리 KOS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합동참모본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육군본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국방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 이해하시면은 여기 중동 지역의 그런 분쟁의 영향이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설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난 뉴스 기사인데요. 가자지구 휴전 2달 만에 파국, 이스라엘 전투 복귀, 가자 대학살의 밤, 이스라엘 폭탄 버무르며 공격 재개, 이스라엘 지상작전도 재개, 넷자림 회랑 다시 장악. 여기 넷자림 회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가자지구 잘 아실 텐데 가자지구를 북남으로 가르는 중앙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핵심적인 곳을 장악했다는 뜻이죠. 이게 굉장히 최근의 뉴스 기사고요.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재생을 해야 돼서 잠시만요. 교관 여기 다시 한번 해서 이스라엘 여러분 잠이 번쩍 깨시겠네요. 당연히 2001년 바로 잠시만요.
감행한 것이죠. 오전 6시 30분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향해 약 2,200발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개시했고요. 이와 동시에 하마스는 국경을 지키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사살하며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와, 저게 폭파가 돼요? 이때 하마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남쪽을 중심으로 영토를 침입하게 됩니다. 하마스는 땅에서는 군용 차량과 오토바이 진짜 전쟁이잖아요. 완전 육탄전. 하늘에서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국경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쉬운 줄 알았겠다. 진짜 쉬워. 진짜.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 레인 키부츠 근교에서 열린 음악 축제를 포섭해서 260명 이상을 학살했고요. 이후 데알리 키부츠에서 하마스 대원 약 70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돌면서 주민들을 무차별로 살해했습니다. 엄청 과한 주제인데. 심지어 대피소에 숨은 사람들까지 공격해서요 108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대량 학살이 벌어진 것이죠. 전차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전차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교관님 좀 한번 불러주셔야겠는데요. 아까 전체하면 있었습니다. 아까 누르신 거 있어요. 아,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겁니까? 예. 전체하면. 아, 여기 있구나.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마스 친구 보셨는데요. 여기가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하냐, 좀 그걸 좀 제가 근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예루살렘 안에 보시면은 구시가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시가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여기 중립구역이 있고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구역이 있습니다. 모여 있는 거죠. 세 개의 종교가. 그래가지고 고대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순례지 예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해 신을 만난 장소, 다 아주 성지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100년의 그 초입에 가서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나, 이거를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수천 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이 안 살았어요.
다른 곳에 살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성경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이제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근데 이 야곱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아져. 한 국가 정도의 인구로 굉장히 수가 많아지고 그때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그 이제 언어를 바꿔서 말하면 팔레스타인 비슷하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왕국을 이제 이후에 이제 왕국을 세우고 여러 왕국을 거쳐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귀향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너희들 성전도 재건해라.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로마가 다시 지배를 하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쭉쭉쭉쭉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천 년 전부터. 지금 로마 지났고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제 1차 세계대전까지 이 13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저기 맨 뒤에서 고개를 숙이는 흰색 옷 입으신 분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잠깐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졸리시죠? 피곤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그냥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크게. 유대인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다. 네, 박수 한번 힘내시라고. 네, 이게 지금 유대인 학살에 대한 뉴욕 타임스 기사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1300년 동안 아랍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땅이 없으니까 그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학살에 대한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갓난 아기도 있고요. 유대인이 방랑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마스크 쓰시고 제가 가려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유럽, 스페인하고 독일 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안 반겨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 유럽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유대인들을 예수님 죽인 사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안 좋아하고 혐오를 하죠. 그리고 땅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요. 수공업 길드에 가입도 안 시켜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리대금업을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아주 이 유대인 혼자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성경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라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안 했어요. 굉장히 더러운 직업으로 여겼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 고리대금업을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때부터 벌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너무 핍박받으니까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 러시아 학살 장면인데 그 왜 학살당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유대인 짓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유대인이 한 게 아닌데 그래갖고 40년 동안 15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5만 명.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죽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어났고요. 유대인 프랑스 장교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종신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왜 종신 유배형을 받았을까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파리 주재의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 군사 기밀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이고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대인 죽여라! 반유대인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드레피스를 두고 그래서 헤르츠이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슈타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유대인 슈타트는 유대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은 어디? 고향 예루살렘. 그곳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도 만들고 이스라엘 국기도 만들고 애국가도 만들고요. 유대 민족 기금을 만들어서 돈 모금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돈 주고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까 13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랍인들이 살던 그곳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보면은요, 여기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이 이제 같은 진영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임명한 메카의 지도자가 있는데 샤리프 후세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뒤통수를 칩니다. 영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영국이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에 아랍인들의 독립국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여러 아랍 부족들을 동원해서 오스만 제국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랍 사람들이 이제 영국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오스만을 이제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전쟁 자금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외교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유대인 재벌 가문 로스차일드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조국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전쟁 결과는 결국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유대인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통치 책임자로 유대인 사무엘 허버트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4번 후보생 분들께 누가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중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 인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이 돈 주고 하나씩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는 팔레스타인 인구 대비 3%, 그러니까 13,000명 정도가 살았는데요. 근데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이후에,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이죠. 그 인구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인구 대비 30%, 40만 명, 3%에서 30%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화가 폭발을 한 거예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시켜 달라. 유대인 이민 금지해라.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영국 정부는 이때 이 요구를 수용하게 되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유대인들이 테러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1946년에 킹 데이비드 호텔 테러가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 킹 데이비드 호텔이 뭐냐면은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 행정 처리, 그 군사 관련된 그런 처리들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보면은 이거 킹 데이비드 호텔 테러 사건인데 멀쩡하죠? 이제 다음 사진. 여기가 지금 다 주저앉았어요. 한 번 더 다른데 보면은 여기 지금 다 붕괴가 됐죠. 91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때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미국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유대인 편을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해리 트루먼 그 당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시온주의의 성공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 유권자 가운데는 수십만 아랍인이 없거든요. 투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영국은 골치가 아프니까 양쪽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래갖고 유엔으로 이 문제가 넘어왔고, 유엔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이 땅을 유대인 땅 한 부분, 팔레스타인 땅 한 부분 나눠가지고 두 개의 나라를 만들자, 차라리.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건을 투표에 붙였는데 이제 찬성표가 쏟아져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근데 아랍인들이 이 결과 나는 못 받아들여. 절대 못 받아들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전쟁에 이제.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도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볼 건데요. 여기 지금 여기 UN 분할안 통과 전입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초록색, 여기 또 군데군데 이렇게 살고 있죠. 막 다 알박기식으로. 팔레스타인 여기 빨간색으로 살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됐나 봅시다. 유엔에서 분할안이 통과가 되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땅 여기 위에 빨간색,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 5개의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겁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죠. 건국을 선포하면서 수도를 텔아비브로 정하고요. 예루살렘은 유엔이 국제 공동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데 이걸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연합군인데 훈련받은 병사가 많지 않았고 연합군인데 총 지휘관도 없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땅 넓히는 데만 몰두를 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영국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2차 중동전쟁, 1967년 3차 중동전쟁, 2, 3차 모두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여기 아랍 진영에서 석유 금수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석유 금수 조치가 뭐냐면은 금수라는 게 수입 수출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지 국가들에게 석유를 안 팔았어요. 석유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석유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석유라는 자원이 굉장히 무서운 자원입니다. 이게 석유 생산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석유 없으니까 자동차, 탱크, 전투기 이게 다 운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 여기 지도를 한 번 더 볼 건데요. 여기 1차 중동 전쟁 후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좀 넓어졌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제 1차 중동 전쟁 후인데 여기 지금 시나이 반도를 잘 보십시오. 이집트 이렇게 1차 중동 전쟁 후이고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이 끝나니까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다 먹어버렸죠. 이집트 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베긴 총리가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제3차 중동 전쟁 때 뺏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 제가 아까 계속 짚어드렸죠. 시나이 반도, 그거를 평화 협정으로 시나이 반도 돌려주고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는 차차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퀴즈.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세계의 환호를 받으며 이집트로 돌아온 사다트 대통령.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베긴 총리가 평화협정 맺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이집트로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사다트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을 들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예. 왜 이렇게 똑똑하죠? 벌써 대학 본다? 정답입니다. 테러를 당해 죽게 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란에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1979년 이전에는 이란이 친미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근대화 과정을 하면서 이슬람 전통을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그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의 근본을 둔 이슬람 공화국을 이때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슬람의 혁명 구호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한다. 억압받는 자는 누굽니까? 팔레스타인.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를 이어가는데요. 누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PLO라고 부르는데, PLO는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을 위해서 아랍 연맹의 후원을 받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테러로는 민헨 올림픽 테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올림픽 선수촌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있었는데 다 납치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9명이 죽었고, 또 이 피에로는 이스라엘 항공기도 납치하고 군사 시설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에로의 근거지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수도 이제 베이루트인데 이스라엘 전투기로 융단 폭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에로가 이때 레바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은 전투기로 융단 폭격하면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또 대규모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아랍 사람들 쪽에서 대규모 민간인 반란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용어가 중요한데, 인티파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해볼까요? 인티파다. 네, 다시 한번 인티파다. 네. 이게 아랍어로 민중 반란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유명한 단어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인티파다는 뭘 하는 거냐면은 무기를 쓰지 않아요. 민중 반란인데 무기를 쓰지 않고 대신 이제 돌 같은 걸 던져요. 그러면서 조금 좀 약하게 항의 및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티파다를 계기로 만들어진 조직이 하마스. 하마스가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정답.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게 이 조직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이 오슬로 협정 사진인데요. 클린턴 대통령 보이죠? 피에로 이스라엘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래가지고 흐름이 19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되고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대규모로 입국을 합니다. 그 수가 무려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오슬로 협정을 미국 백악관에서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을 먼저 제안을 했고요. 8개월에 걸친 긴 협상 끝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라빈 총리와 피에로 의장 아라파트, 이 협정으로 이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에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된 게 어떤 걸 계기로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됐다고요? 좀 더 크게? 오슬로 협정을 계기로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없었어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협정에 경로를 합니다. 왜냐면은 땅을 둘로 나누자는 건데 알라를 예배하는 자들한테 하나님 땅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인 중에 한 청년이 이거 오슬로 협정했던 라빈 총리, 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암살을 합니다. 1995년의 일이에요. 가자하고 서한 지구를 이제 확보를 했죠. 팔레스타인이 빨간색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지금 서한 지구가 되는데 여기를 확대해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팔레스타인 관할인데 여기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팔레스타인 관할이고 여기 작은 땅덩이에 이렇게 지금 알바끼처럼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관할,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여기 부분, 여기는 공동 관할고요. 초록색은 이스라엘 관할.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라빈 총리에 이어서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는 2025년 현 이스라엘 총리죠. 오슬로 협정은 무효라고 선언을 했고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강경 대응했습니다. 아리엘 샤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초정통파 유대인인데 정치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정부 수립을 반대를 했고요. 이 유대인 정치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2000년에 리쿠드당,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소속된 정당인데 네타냐후가 1999년도에는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총리직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리엘 샤론이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당수를 맡았어요. 리쿠드 당에. 그때 성전사는 현재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거를 보여주려고 성전산에 방문을 합니다. 성전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리엘 샤론이 이 성전산 관리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리엘 샤론이 성전산에 오니까 돌을 던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리엘 샤론 측에서는 총을 쏘고 그리고 이때 사망자가 13명이 나옵니다. 영상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차 인티파다 일어나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데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자살폭탄 테러 말 그대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벽을 쌓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벽을 쌓게 되고 그리고 2006년부터는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하마스가 무장 단체이기도 한데 정당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자 지구에 집권을 했고 2017년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을 하는 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 주요 사건들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원래는 텔 아비브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이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요. 근데 예루살렘이 뭡니까? 1947년도에 유엔이 예루살렘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 공동 구역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볼을 발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군으로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고요. 여기 장벽을 다 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서한 지구, 가자 지구. 이게 실제 장벽입니다. 이게 8m예요, 8m.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023년도 내용인데 2020년도에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023년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브라함 협정이란 뭐냐면은 미국의 중재로 해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하고 이제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런 거를 수립한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제 수교를 맺으려고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냐면은 아랍 세계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해왔고요. 근데 사우디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협력을 하게 되면은 하마스는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져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날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하마스가.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영상 봤죠? 그 침범 장면이 이때 하마스가 가자지구 침범한 거였는데요. 2,2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고요. 이때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지상군도 들어가가지고 총 사망자가 1,200명 그리고 인질은 250명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스마트 장벽인데요. 이걸 뚫고 이게 지금 하마스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넘어가는 장면이고요. 잠시만요. 네, 3장 남았네요. 3분 남았네요. 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은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전 페이지에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한 다음 날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를 했고요. 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제 예비군 징집을 하고 전시대가 구성하고요. 하마스 격퇴작전 실시해가지고 가자지구 완전 봉쇄, 가자지구 전투기로 무차별 공습 후에 지상군 투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2024년 4월이니까 1년 전이죠. 이제 시리아 내에 이란 영사관이 이제 폭격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왜 그랬냐면은 이란 영사관에 주둔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냐?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최신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그런데요. 여기 지도는 없는데 제가 이걸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 안에 있는 그 이란 영사관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여기 레바논에 이제 최신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게 된 겁니다.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맞죠. 예. 그래서 시리아 내에 이란 영사관 폭격된 사진이고요. 29분 1분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4년 4월 13일 날 밤에 이란이 드론 170대, 탄도미사일 120기, 순항미사일 30기. 순항미사일은 뭔지 아시죠? 여기 대륙하고 가까이 최대한 낮게 이렇게 운행을 하는 순항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겁니다. 이란이.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이란 공격에 99%를 요격했고요. 이거는 얘기해야겠네요. 네타냐후는 이제 그 다음 작전을 개시했는데 삐삐 작전. 이제 헤즈볼라를 말살하려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준비했던 건데 레바논에 있던 수천 대의 삐삐를 동시에 폭발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기폭 장치를 내장한 삐삐를 제작을 했고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보안을 강화한다면서 삐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네타냐후는 때를 기다렸다가 동시에 삐삐를 폭발시킨 겁니다.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후 수장들도 제거가 됐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들도. 그래서 헤즈볼라와 이제 이스라엘은 휴전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2025년 1월 17일 3개월 전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영구적 종전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휴전 합의에 타결을 했고요.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소유 및 미국이 소유한다는 거죠. 중동의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2025년 3월 26일, 이건 정말 최근이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가자 지구에서 시위를 해요. 하마스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우리 팀이라도 하마스 이제 제발 가자 지구에서 나가달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2분 넘었습니다. 지금 9시 30분에서 2분 넘었는데 죄송하고요. 이상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